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조와 임경선의 교환 일기. 임경선의 말. 요조를 알기 전에 나는 고효율의 끝을 달리던 인간이었다. 학교도 남들보다 일찍 졸업하고 여러 조직에선 주로 최연소 저술업을 시작하고선 다작작가로 불렀다. 맥북을 켜면 워밍업 없이 바로 원고를 썼고 사람을 만나러 외출하는 것은 일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만 이동 중에 이메일 회신을 하고 트레드밀 위에서는 장을 봤다. 외부 행사를 뛸 때는 가능한 한 수고와 시간은 적게 가급적 돈은 많이를 모토로 삼았다.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허투루 쓰는 걸 아무튼 못 견뎌 했다. 그랬던 내게 비효율의 끝을 달리는 몹쓸 습관이 생겼다. 요조와 나누는 문자 대화가 그것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등 뚫린 곳이면 그 어디서건 우리는 서로에게 미친 듯이 뭔가를 썼다. 시시콜콜한 일상 보고부터 진지하고 논쟁적인 주제까지 가리는 것도 없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는 일도 없었다. 게다가 두 사람 다 타자 속도가 무척 빨랐다. 가끔 멈춰서서 한숨을 내쉬며 하루에 몇 시간이고 요조와 떠드는 나를 한심해했다. 하지만 순간순간 너무 재미있으니 도무지 멈출 수도 없었다. 반성은 잠시뿐, 다음 날이면 다시 또 시작. 하는 수 없이 내가 요조에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차라리 이걸로 영양가 있는 뭐라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요조와 임경선의 교환일기와 책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이다. 나라는 고효율 추구형 인간은 덕분에 탕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제서야 비효율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산다는 건 뭘까?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기만 하다. 그러니 앞으로도 살아가는 일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를 결코 멈추지 못할 것 같다. 2019년 가을 임경선. 요조의 말. 우리가 막역한 사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놀라워했다. 마치 어떻게 낙타와 펭귄이 친구가 될 수 있냐는 듯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남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말 의외네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임경선과 신요조는 어쩌다 막연히 아는 사이였다가 편의상 서로를 친구라고 소개하던 시절을 거쳐서 지금은 정말로 친구가 되었다. 정말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나 이번엔 진짜 살 뺄 거야 라고 어젯밤에 분명히 말해놓고 새벽에 또 뭔가 먹었다는 고백을 듣는 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더니 기어이 이를 붙잡는 고집을 보는 일. 엉엉 울었다는 말을 푸아하 웃으면서 말하는 일.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고 웃긴 게 바로 이 책이다. 임경선이 수년간 신요조에게 귀가 따갑도록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원래 공저 싫어하거든 이었다. 그러고는 공저를 내놓고 있는 이 이율배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도 정말 모르겠다. 하긴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지면 곤란하다며 마치 이 우정이 굉장히 전략적인 관계인 것처럼 굴면서도 어울리지 않게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꺼낸 것도 임경선이었다. 타인의 알콩달콩한 우정을 굳이 엿봐서 뭐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히 타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모는 배의 키를 조절한다. 저렇게 살아야지 혹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며 부디 우리처럼 살아야지 하고 생각해 주기를 그리고 우리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당신도 진짜 이상한 사람하고 친구가 한번 되어보길 추천한다. 내가 그랬듯이. 2019년 가을 요조. 솔직과 가식. 요조에게 너의 인터뷰를 읽었어.
교환 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둘 다 각자 인터뷰를 했잖아. 인터뷰에서 역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네가 나에 대한 평가한 부분이더라. 넌 나에 대해 이렇게 썼더구나. 일단 언니는 솔직해요. 어줍잖게 얄팍하게 굴지 않아요. 그 아싸람이 저는 미칠 만큼 좋아요. 그러고선 너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가식적인 인간이라고 썼더라. 다만 내 솔직함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너의 날 것을 많이 보여줬다고. 맞아, 그랬다고 생각해. 안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너와 교환일기를 쓸 생각조차 못했겠지. 솔직하다는 말 꽤 오랜만에 들어서 무척 신선했어. 사실 나는 그동안 지겨울 정도로 솔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 대개는 겉으로 보이는 시원시원한 태도나 당찬 말투, 외국물 이런 것들과 한 세트로 묶여서 평가받곤 했어. 가끔은 넌 참 솔직해가 우회적으로 나를 나무라기 위해 쓰기도 했고 아무튼 그간 들은 이야기들은 대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넘겼지. 그런데 그 진부했던 평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너를 통해 들려오니 솔직하다는 개념이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네. 10대나 20대 초중반까지는 자신이 처한 유리한 환경이 도와준다면 계속 솔직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단순히 행운만으로는 유지가 될 수 없어. 저마다 겪는 경험의 차이가 확연히 생기다 보니 나의 솔직함이 상대에게 이질감이나 부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의 솔직함이 돌고 돌아 나를 공격하는 화살로 쓰이기도 해서 내가 고통받기도 해. 좋게 표현하면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일 거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꾹 참거나 애둘러 말하고 적당한 가식을 체득해 다른 사람들과 조율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우리는 무난하고 모나지 않은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마음고생이 버겁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도 두렵고 모두가 다 스스로 보호하고자 솔직함을 우선순위의 뒤쪽으로 미루는 거지.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내가 애초에 뭘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옅어지면서 주변의 소음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허락해버리고 말아. 다만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동물이라서 자연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지도 못하지. 경보음이 울려. 방금 내 아이폰에서 울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긴급 재난 문자처럼 말이야. 이건 좀 아닌데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각이 불쑥불쑥 치고 올라와. 그리고 난 그 불편한 감각을 놓치지 말고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걸 그간의 경험들을 통해 사무치도록 알게 되었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한 행동을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그로 인해 후회하고 자책감을 느낄지도 몰라. 하지만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분명한 해나 민폐를 끼친 게 아니라면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들이 만들어내는 잡다한 소음에 휘둘릴 필요가 없더라. 또한 완연한 어른이 되어 솔직하기로 작정한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 하지만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짐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함은 살아가는데 장기적으로 옳은 방법인 것 같아. 솔직함을 포기하면 당장의 불편함이나 위기는 모면해도 가면 갈수록 근본적인 만족을 못 느끼고 얕은 위안으로 겨우 연명하거든.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깊은 충만감을 원하고 내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 참, 내가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 터득한 게 있어. 사람들은 보통 나는 누구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는가에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자아찾기를 하고 이것저것 건드려 보곤 해. 막상 해보니 어라 이게 아니었나 싶으면 또 다른 것을 찾아보고 글쓰기로 치면 처음부터 완결된 문장을 쓰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원해야 마땅한 그 무엇을 찾는 것은 좋지만 내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야. 딱 이 시점에서 날파리들이 너무 많이 붙어 착시 효과를 주는 수많은 약장수들, 꿈파리들, 주변 오지랖들이 너무 같이 설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꿈꾸던 것을 하나 이루면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자동 해결될 것처럼 믿어.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반대 방법이 낫다고 봐. 하고 싶은 걸 찾기보다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왜냐? 좋음보다 싫음의 감정이 더 직감적이고 본능적이고 정직해서야. 하기 싫은 것,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둘 멀리 하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가 절로 선명해져. 글쓰기로 치면 일단 손 가는 대로 편하게 막 써놓은 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직감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거지. 그러면 글이 명료해지면서 내가 애초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가 분명해지지. 더 나아가 직감적으로 싫다라고 느끼면 나를 그들로부터 격리해 주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너한테서 솔직하다라는 말을 들어서 내가 마음이 조금 벅찼어. 어렸을 때 들어왔던 솔직하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본연의 내 모습과 엇나가지 않게끔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세심하게 살펴볼 요량이야. 그게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노력도 정직하게 들이면서 필요하다면 욕도 먹어가면서 오늘은 그럼 이만. 경선 씀. 어떤 솔직함은 못됐다는 거 언니도 아시죠? 언니의 첫 번째 교환 일기를 기다리는데 고등학생 때 생각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한 명뿐이었던 친구와 교환 일기를 쓰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라는 점이 늘 신기했는데 그건 지금 언니와 저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어서 지금 이렇게 교환 일기를 쓰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에요. 저도 언니도 이제 명백한 중년의 나이인데요. 이 나이에 교환일기란 것을 쓴다는 게 실은 조금 쑥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어려 보이는 것보다 멋지게 늙어가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보는 임경선이라는 사람 역시 훌륭한 어른으로 살아가려고 언제나 고군분투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서로에게나 혹은 주위 그 누구 앞에서도 더 어른스럽고 의젓하게 보이려고만 들었지 그 반대쪽으로 움직인 적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것이 이토록 풋풋한 교환일기라는 단어였다니 참 쑥스럽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언니의 글을 기다리면서 마냥 쑥스럽고 머쓱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깜빡 잊고 있었던 걸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절대 늙지 않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간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늙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역시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깊게 느끼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이 허무의 실체가 사실은 늙어가는 나와 늙을 수 없는 나 사이의 갭일지도 모르겠다는 것. 조금이라도 더 잘 늙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가던 우리 둘이 이 교환일기라는 단어를 불로의 영역에서 주워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나저나 솔직함에 대한 언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언니의 솔직함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구절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명심해야겠다고 다짐까지 했고요.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짐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함은 살아가는데 장기적으로 옳은 방법인 것 같아. 솔직함을 포기하면 당장의 불편함이나 위기는 모면해가도 가면 갈수록 근본적인 만족을 못 느끼는 얕은 위안으로 겨우 연명하거든.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비아 작가님의 사과를 먹을 땐 사과를 먹어요 라는 책인데 그 안에 현대인의 리액션에 대한 글이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현대인은 하루 종일 리액션이란 것을 하면서 산다. 리액션은 타인의 욕망에 응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행위에 몰두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욕망은 점점 거부되고 잊힐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자는 리액션 하지 않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리액션 하지 않는 시간, 타인의 욕망에 응하지 않는 시간,
아마도 언니가 이야기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한 태도와 같은 말이겠지요. 저는 누군가의 솔직한 모습을 볼 때 늘 그 솔직함의 기저를 더 눈여겨보게 돼요. 무슨 마음을 먹고 저렇게 솔직하게 구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솔직함은 못됐다는 거 언니도 아시죠? 타인이 민망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타인이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솔직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요. 반면 누군가는 반대로 타인의 상처를 희석시켜 주려고 아무도 묻지 않은 자신의 실패를 일부러 드러내면서 솔직을 사용하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끝끝내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저 역시 뮤지션으로 살아오면서 솔직하다라는 말을 몇 번 들어본 적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전략으로서의 솔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난 나에게 유리할 때만 솔직할 것이다. 그런 심산만 제 기저에는 있고요. 저는 그냥 가끔 솔직해 보이는 가식적인 인간이고 훌륭한 기저를 품으며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솔직하게 사는 일은 아직 저에게는 너무나 요원한 일이에요. 그런 저에게 언니가 보여주는 솔직함은 겉과 속이 타인을 향할 때나 스스로를 상대할 때나 한결같이 분명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저의 지척에 임시성을 가진 이토록 아싸란 인생 선배가 있어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어요. 제 안에 있는 주광성이 자연스럽게 언니가 가진 좋은 태도의 빛을 따라가겠구나 하는 믿음이 저를 얼마간 느긋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한답니다. 언니가 교환일기 말미에 제안한 방법을 저도 한번 따라 해보았어요. 하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지 않은 것 리스트를 만들어 봤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 재미없는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싶지 않다. 아니다 싶은 책을 끝까지 읽고 싶지 않다. 밤을 새우고 싶지 않다.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이에 써보고 나니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아주 또렷해지더라고요. 첫째, 시간 낭비. 둘째, 생리. 언니, 전 생리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오늘 시작했답니다. 이만 줄여요. 신요조슨.